자,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인사를 할게요. 시작할 땐 인사 안 하는데. 자,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1년 동안 행정법을 책임질 서자, 정자, 민자 우리 교재에 있죠? 예, 제 이름이고. 자, 행정법은 어려워요. 지금 봐봐, 행정법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실래요? 난 한 번 쭉 돌아봤다. 돌아보셨어요? 그럼 조금 이번 들으실 때 훨씬 더 잘 들릴 거고, 나머지는 다 처음에 행정법? 그거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처음에요? 한 번 돌았어요? 뒷분은? 조금 했어요, 이분은? 예? 조금 했어요, 이분은? 조금 했어요, 뒷분? 처음에요? 자, 행정법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어려운 과목인데 뭐가 어려우냐면 진입하는 장벽이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법학을 공부를 안 해보셔갖고 이 법학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법대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법대가 있을 때는 1학년 때, 2학년 때는 헌법, 민법, 형법 그래서 기본 3법을 배워요. 그 기본 3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3학년 때부터 행정법을 강의를 해요. 보통 법대에서는. 예. 근데 여러분은 그 헌법, 민법, 형법을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는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형사소송법도 있고 민사소송법도 있고 뭐 별별 법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 기본이 닦여지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그런 법의 기본이 없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헤매실 거예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은 앞으로 이 기본반이 두 달에서 한 3달 정도 진행을 할 텐데 그냥 울어도 돼요. 울어도 돼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단과에서 다른 학원 단과에서 이 기본반을 열잖아요. 그럼 이제 행정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첫 시간 딱 끝나고 나면 멍 때리고 어떤 분은 울고 있고요. 어떤 분은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공무원 시험 안 보겠다고, 나 이거 못 하겠다고, 환불해 가겠다고 막 이렇게 울면서 전화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 돌으신 분들도 아직 행정법이 잡히지가 않았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난해한 과목이라, 자, 이거는 지금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먼저 우리가 한 2달에서 3달 정도 이제 기본 이론반을 할 거예요. 이 기본 이론반을 우리가 50분 타임, 자, 이제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50분 하고 무조건 10분 쉬고 50분 하고 무조건 10분 쉬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 여기 하이클래스가 저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거기 맞출게요. 자, 그리고 이 기본 이론반이 보통은 한 일주일에 한 8시간 정도에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를 해야지만 그 기본 이론을 한 번 쭉 돌았다고 느끼는데 우리가 하이클래스는 일주일에 4시간밖에 배정이 안 돼갖고 반 정도가 날아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거기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의 수가 보통 한 130강, 50분짜리 한 130강 정도가 나와야지만 정상적인 강의예요. 근데 우리는 4시간에 그러니까 4강 그러니까 일주일에 4강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2달 된다고 그러면 몇 강이에요? 4시간, 32강밖에 안 나오죠. 130강짜리를 32강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더, 제가 이제 한 달 더 끌겠다 그러면, 그래봤자 뭐, 10이 하면 뭐 48강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한 바퀴 돈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구석구석 이렇게 안 봤기 때문에 또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사이트에서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총론만 말씀드렸을 때 한 130강 정도가 정상적인 강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면 너무 늘어지니까 좀 단축을 하고 이때 강의 못했던 것을 그다음 이제 심화반 가서 강의를 할게요. 심화반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8시간 일주일에 8시간에서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봐서 그렇게 맞춰 갈게요. 그다음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는 기출문제 풀이반으로 넘어가요. 이 기출문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기출에서 나거든. 다 기출에서 나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학원은 예상 문풀이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는 그 강사들이 만든 그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학원이 있고 이걸 생략하는 학원이 있어요. 아마 우리 여기 하이클래스는 아마 이게 생략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참 좋거든요, 행정법에서는. 근데 이거는 강사들이 만든 문제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기출에서 내는데, 그렇죠? 얘가 이거 내봤자 안 나오거든. 그렇죠? 그럼 뭐하러 이걸 하느냐? 예, 저는 그 행정법에서는 딴 과목은 모르겠는데 행정법에서는 이건 별로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 강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선생님들이 여기서 따로 빼갖고 예, 판례만 강의하는 그 판례반을 또 단과로 만들기도 해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사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론하면서 같이 판례를 해줘야지 판례만 뚝 떼갖고 한다는 거는 기억에 남질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신 판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 이번 연도에도 이번 여기 우리 하이클래스 분들한테 제발 이딴 거 신경 쓰지 마라. 이거 강의도 이것도 사기다, 사기. 수험생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다. 왜냐하면 최신 판례는 당해연도권 출제를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 시험 보잖아요. 그럼 2023년도에 여러분 7월 달 정도 보니까 그해 상반기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를 절대 낼 수 없어요. 그건 문제 오류예요, 오류.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럼 그 전년도 거 또는 그 전년도 거 한 2년, 3년 정도가 이제 최신 판례인데 이 중에서 최신 판례가 몇 개 나오냐? 근래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나와봤자 우리가 그 25 곱하기 사지선다잖아, 그렇죠? 그거 이게 백선지거든요, 그렇죠? 이 중에 나와봤자 최신 판례가 만약에 낸다 하더라도 나와봤자 선지 하나 내지 두 개야. 그럼 그 선지 하나 내지 두 개를 갖다가 맞추려고 이 어마어마한 이 최신 판례를 갖다가 다시 공부한다? 공부해도 머리 남지도 않고, 실제로 이거는 예를 들어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 있는데 4번에 만약에 최신 판례가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렇게끔 내요. 이 문제를 낼 때 출제위원들이 여러분 막 골탕 먹이려고 막 내는 게 아니거든. 그럼 여기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여기서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저 프로필 봐봐요. 저 대학 어디 나왔어? 뭐 맨 앞에 프로필 있잖아. 어디 나왔어? 이런 가고 싶어하는 대학 나왔죠? 자, 이거 자랑 아니야. 자, 제 자랑질이 아니라, 자 봐. 저 중고등학교 때 봐봐. 전교 1등 한 번도 안 놓쳤어. 우리 때 서울대가 40명 넘게 갔어. 맨날 1등 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제 말 좀 따르라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다른 강사들 말 따르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저한테 맡겼잖아, 행정법을. 그렇죠? 그럼 제 말만 들으세요. 이거 그냥 개무시해, 알았죠? 개무시해. 아니, 나오면 하나 틀려주면 되지. 뭐하러 여기다가 낭비를 하고 있어. 지금 국어도 해야 되고 행정학도 해야 되고 경영학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행정법도 해야 되는데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얄팍한 거에, 이 대중적인 얄팍한 거에 넘어가지 말라고, 알겠죠? 개무시. 그래서 이 판례는, 자, 중요 판례는 기본 이론만 설명을 할 것이고, 조금 더 난해한 것, 좀 어려운 판례는 심화반과 이 기출에서, 특히 기출에서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기출에서 이제 중요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예. 자, 이제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가요. 그러니까 같은 형식으로 모의고사를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이번에 그 7월달 봤던 친구들은 한 3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커리를 좀 바꿔갖고, 이 학원 커리와 달리 제 마음대로 커리를 좀 바꿔서 요 개월수 이렇게 봐서 적어도 동형 모의고사를 한 8번 정도, 8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좀 실전으로. 예. 이렇게 갖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여러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 7월 달에. 이런 과정을 거쳐요. 예.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행정법은 반복이에요. 모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계속 반복하시고, 자,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한다는 커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은 행정법이에요. 근데 행정법에는 청론이 있고, 자, 강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행직,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문제가 20문제예요. 20문제.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공부하신다 치면은 그 국사하고 이제 우리 군무원 국사하고 이제는 한국사하고 그 영어는 이제는 그 검정으로 보잖아요. 근데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한국사하고 그 영어도 따로 공부하셔갖고 내년 볼 때 국가직, 지방직도 같이 보세요. 대체로 그 일행직 준비한 애들이 군무원을 같이 보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국사나 영어를 다 공부했으니까 그냥 검정 보고 나서 바로 들어가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군무원 하나에만 이렇게 몰두하지 마시고 영어하고 한국사를 따로도 공부하시고, 어차피 검정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해갖고 내년에 지방직
국가직 4월 달에 있거든요. 6월 달 지방직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군무원 치고 해서 셋 중에 되는 거 골라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그죠?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부 안 될 때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모를 때 저한테 상담하세요. 저 상담이 귀지야. 저는 여러분 얼굴 이렇게 쭉 보면은 요 4시간 딱 끝나고 나면 내년에 되겠다 안 되겠다 갖다 견적이 나와요. 신기하게. 그래서 올해도 일행직이나 이런 데서도 근데 여기 군무원 친구들은 저한테 한 번도 연락이 안 했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 근데 일행직은 연락 많이 오고 학원도 막 찾아오거든요. 예, 대부분 된다는 애들 다 됐어요. 여러분도 상담 많이 하시고. 예. 자, 근데 여기서 우리 9급은 이 청론, 그러니까 행정법이라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 과목이 행정법이면 청론 강론이 2개 다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9급은 그동안 그러니까 여기가 한 24문제, 강론 하나 이렇게 하고 25문제 났었어요. 근데 금년도는 강론 안 났어요. 25문제가 여기서 다 났어요. 제가 금년도 가르칠 때도 우리 군무원 9급 친구들한테 제발 강론 보지 마라. 이거 한 800페이지 돼요. 이거 또 교재를 또 본다면. 지금 이것도 청론이 지금 1400페이지고 이거 하면 2000페이지가 넘는데 미쳤냐 이거? 한 문제 맞추려고? 그냥 한 문제 틀리면 되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론 문제가 강론 내용만 따로 있는 별도로 내는 게 아니라 청론과 연계되는 강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공부 안 해도 이것만 잘 공부하면 이것도 저절로 맞추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자 강론 신경 쓰지 마요. 청론만 그냥 공부해. 알겠죠? 근데 이제 7급 보시는 분은 강론 나와요. 강론 나와. 근데 한 4문제에서 5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강론도 마찬가지예요. 강론만 그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청론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2-3문제는 청론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청론만 해도 강론 한 2-3문제는 맞추고 나머지 한 2문제는 그냥 틀려주세요. 그냥 7급 하시는 친구도. 왜냐면 이거 본다는 게 이게 장난 아니거든. 이거 어려워요. 이 강론 파트 이쪽이 뭐 지방자치법 같은 거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여러분 행정학 하게 되면 이제 그쪽도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지만은 그래서 이제 난해하니까 지금은 당장은 청론만 좀 신경 쓰세요. 그 대신 제가 이제는 그 월말고사 같은 거를 보거든요. 여기서 그럴 때 이제 강론 문제를 하나 정도나 2개 정도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것만 보세요. 그냥 강론도 나올 부분만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나올 부분만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당분간은 청론에만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청론만.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 문제를 낼 때 이제 학설이 있어요. 학설. 이거 보지 마. 제가 지금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학원은 제가 만든 교재가 아니라 그 학원 자체에서 만든 교재로 강의를 해요. 다 학설만 잔뜩 늘어났어. 그거 보다가 막 책 집어던지고 막 찢어버리고 싶고 막 몇 번 집어던지는지 몰라. 이 쓰레기 같은 책을 내가 왜 강의해야 되냐고. 왜? 이거 안 나거든. 우리가 행정법 연구하려고 여기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오늘 미친 새끼가 학설을 내겠냐고. 물론 나는 것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는. 그건 한 2-3개밖에 안 돼요. 그건 제가 강의를 해요. 제가 강의 안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는 아예 보지도 마세요. 알겠죠? 혹시 여러분이 제 교재 말고 다른 선생님 교재 같은 거 보실 때 학설이 소개되어 있으면 이거 다 개무시하세요. 알겠죠? 이거 안 나. 그러니까 이론 학설 이런 거 안 나. 안 나. 자, 근데 이제 법조문이 나와요. 이 법조문이 나오는데 그 법조문은 챙겨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법조문을 왜 내냐면 봐봐. 왜 내냐면 만약에 학설 같은 거 내면 이제 견해 드립이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문제 오류가 있다고 해갖고 반발을 해요, 수험생들이. 근데 법조문은 법이 딱 있는 거잖아, 그렇죠? 반발할 거리가 없거든요. 그럼 문제가 깔끔해져요. 그래서 법조문을 묻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법리 같은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이 성실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 법조문도 많이 보거든요. 그럼 그 성실성을 우리가 평가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왜 수능 때 수학 문제가 1, 2, 3, 4번은 쉬운 문제 내죠. 그게 성실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얘는 수학적 두뇌는 없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거기다 이제 평가해서 점수 주려고 1, 2, 3, 4번은 쉬운 문제를 내주는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야. 법조문을 내요. 법조문은 이제는 제가 중요한 법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내용을 쓰면 살필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행정기본법이에요. 오늘 나눠드리는 거 따로. 여기 교재 안 담아 있거든. 자, 그래서 이것도 한 몇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판례예요. 판례가 거의 달아 보시면 돼요.
판례가 다다. 판례에 목숨 걸어라. 판례. 알겠죠? 여기서 판례라는 게 뭐냐면, 첫째, 대법원이 이제는 그 결정을 형식으로 재판할 수도 있고,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있죠.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판례예요. 따라서 뭐 지방법원, 뭐 중앙지방법원, 뭐 수원지방법원 이딴 거 판례는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알겠죠? 고등법원 쳐다보지도 말겠죠. 예, 오로지 대법원과 헌재. 근데 대법원은 그래서 이걸 줄여갖고 대결.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대결로 돼 있는 게 있고, 이건 대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헌재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판례예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그랬을 때 판례는 바로 이 세 가지 말한다. 결정, 자 대결, 대판, 헌재 세 가지를 말한다. 예. 자, 그다음 이제 사례형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례형 문제는 이 판례를 그러니까 유명한 판례,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판례를 각색을 해갖고 사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판례만 많이 하시면 사례형 문제는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사례형 문제를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군무원에서는 그동안 사례형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군무원 문제가 이제 오픈된 지가 두 개 년도고 금년도까지 3년 연속 이렇게 오픈된 거거든요. 그전 거는 문제는 보지도 마세요. 쓰레기야. 그전 연도 오픈되기 전에 문제는 수험생들이 기억을 해갖고 이제 그 본애들이 기억해갖고 강사한테 알려주면 강사가 그걸 갖다가 문제에 막 이렇게 복원하는데 그거 다 쓰레기야. 다 거짓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게 21년, 22년, 23년 이게 세 개 연도가 공개됐는데 뭐 군무원 기출 20년 이거 새빨간 건 거짓말이야. 오픈이 안 됐는데 지가 어떻게 하냐고. 이게 오픈이 안 됐는데 뭐 지가 뭐 사진 찍어 왔어? 사진기로? 아니잖아, 그렇죠? 기억력 여러분 만약에 시험 보고 나와서 그 문제 복원해봐 복원할 수 있어요? 복원 못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충 치유성에서 뭐 집행정의보면서 나왔어요, 뭐 그 정도지. 그 선지를 다 기억하는 건 인간이 불가능해요. 물론 기억하는 애들도 있어요. 전국에 한두 명 돼요, 매년. 이런 애들은 서울대 가는 애들이야. 하버드대에 가 있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 알겠죠? 군무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쓰레기니까 이것만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금년도 하나 나왔어요. 금년도 사령이들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또 하나. 이 21년도, 22년도 군무원 문제를 보면요. 뒷다상 어려워요. 선지 긴 게 특징이야. 선지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봐봐. 국가직과 저는 이건 개인적 사견입니다. 개인적 사견에서 제 생각에는 국가직 지방직보다 21년, 22년에 군무원 문제가 더 어려웠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군무원 문제가 제일 어렵다 평가해요. 그래서 이번에 7월달 시험 보러 가는 애들한테도 야 이거 선지 엄청 길게 나오는 거 당연하고 야, 어렵게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라. 멘탈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금년도 23년도 문제는 너무 쉬웠어요. 이거 보고 제가 뒤집어졌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내다니 이러면서 해설할 게 없어요. 해설할 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료형도 내고 이 쉽게 냈다는 얘기는 이제는 일행지구로 접근해 간다는 거야. 일행지구로.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갖다 많이 풀어보고 싶어. 근데 군무원 기출은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9급하고 7급해서 9급, 7급 해봤자 50문제, 50문제, 100문제밖에 안 되잖아. 그 다음 금년도과에서 150문제 정도가 될 텐데 이거 말고 더 많이 풀어가고 싶잖아. 그럼 일행직 거 풀어도 상관없어요. 지방직, 국가직을 기출문제로 풀어도 상관없다고요. 근데 그 전년도 거 군무원 문제다. 이건 다 사기고요. 사기고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알겠죠? 그래서 그 전년도에 요거 전년도 거 이제 국가직, 지방직 문제를 풀어보셔도 상관없어요. 꼭 공부 잘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렇게 갑시다. 자, 이제 행정법 총론이 우리가 이제 강의의 주된 부분인데, 자, 총론은 크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편부터 자,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 문과 과목의 특징은요. 이과하고 좀 달라서 문과 특징이 뭐냐면 먼저 기둥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기둥을. 예, 그래서 1편은 행정법 통론이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적용되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배워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거를. 예. 그다음에 2편은 행정작용이다 그래서 자, 행정기관에 하는 행정의 어떤 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를 배우는데 여기 양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재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2편이 제일 많죠, 양이. 여기 이거 1편, 2편, 3편이잖아, 그렇죠? 예, 2편 제일 많아, 양이. 어려워요. 그래 양이 많아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다음 여러분 또 여러분 왜 그런 거에 혹하는지 모르겠어. 이 내공이 없어서 그래. 좀 내공 가졌으면 스카이대학 갔을 텐데. 근데 여기서 어느 선생님이 책에는 여기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출제 비중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거는 그 해 출제위원 들어가신 분이 뭐를 내겠다가 중요한 거지. 여기 그동안 몇 퍼센트 나고 몇 퍼센트 여기하고 여기 많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만 여기 집중 공부해야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쓰레기고 알겠죠? 다 버리고 하여튼 중요한 거야. 3편은 자, 우리 이제 행정기본법, 절차법, 이제 법조문을 배우는 거야. 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이건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법조문은 여러분이 외워야지. 제가 외운다고 뭐 뭐가 돼요, 그렇죠? 이런 데서 뭐 법리나 판례 같은 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법조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암기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룰 것이고, 자 4편은 자 이제 강제하는 수단을 배워요. 실효성 확보선에 의해서 여기는 쉬워요. 양도 적고 예, 쉬워요. 자 5편은 이제는 행정구제 중에서 이제 행정상 손해 전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해를 입으면 그건 이제 국가한테 어떻게 내가 보전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이 두 개를 배우는 거예요. 예, 이게 6편은 이제 쟁송제도 그래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배워요.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은 이 6편을 갖다가 앞에 끌고 와서 맨 1편으로 이렇게 옮겨서 강의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제 강의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여기서 나오는지 여기서 나오는지 이걸 알면은 예, 그 문제 절반은 벌써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서 이게 몇 편에 있는 내용이야? 나 이런 내용 처음 보네. 이러면 이제 그 문제는 틀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큰 구도를 세우는 어떤 노력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통론 이제 들어갑시다. 통론 들어가면 1편. 그다음에 앞에 있는 뭐 머릿말 이딴 거 보지도 말겠죠. 예, 그냥 출판 사장님이 쓰라고 해서 쓴 거야, 알겠죠? 예, 이딴 거 갖고 연연하지 말고 우리 지금 고급지게 공부합시다. 자, 우리 18페이지에 이제는 우리가 행정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행정이라는 이 행정이라는 이 개념은 언제부터 이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봐. 우리가 다수인이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생활을 할 때 규칙을 만들잖아요. 아이들도 있잖아요. 지들끼리 놀 때 지들끼리 남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살면 규칙이 필요 없는데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여러 규칙이 필요하죠. 그런 규칙이 형법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뭐 우리 왜 고조선의 팔조법금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고조선 때도 뭐 사람을 살해하면 그렇죠? 예, 그다음 대가 받았고 도둑질해도 대가 받았고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는 형법적인 게 말고 민법적인 거, 사법과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그런 게 사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 사법적인 거는 한 2000년 정도가 돼요. 로마 시대부터 이게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전 세계 어떤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 로마 시내에서 그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온 어떤 규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생활 습관이에요. 습관을 법으로 만든 거야.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 습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가끔마다 죽이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놈들한테 야, 인마, 우리는 막 생활상에 인마 사람 죽이는 게 아니잖아, 인마. 그럼 너 죽여? 그럼 너 사형 처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습관이 이제는 관습이 이제 법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로마 시대의 그 관습이 이제는 로마법 대제는 이제 민법에 이제 법전에 들어오면서 이제 법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법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게 민법전이에요. 그래서 사법은 2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럼 행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개념 자체가 로마 시대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나오냐면 근데 시민혁명을 통해서 나와요. 이 시민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정책은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법학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거야. 하여튼 이 시민이 이제 등장을 해요. 네, 등장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경제활동 못 하죠?
근데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용돈도 주시고 학원비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엄마 아빠 말 꼬박꼬박 잘 듣죠?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직장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슬슬 엄마한테 개긴다. 진짜요? 왜? 나도 돈 있거든. 그렇죠? 그게 시민이야. 시민이 돈이 생기면서 돈을 벌면서 이 왕한테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는 이 왕이라는 놈이 이제는 이렇게 왕이 있을 때 얘가 모든 전권을 다 가졌어. 이게 절대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민들이 이 왕한테 저항하면서 왕의 권한을 슬슬 뺏어가요. 그래서 이게 하나 뺏어간 게 입법권이야. 자, 입법이라는 것은 규범을 만드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이게 옛날에 왕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들 거야 갖고 뺏어가 버려요. 입법하는 기관은 어디죠? 의회. 또 외국에서는 의회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걸 국회라고 부르죠. 우리 헌법에는 그렇죠. 뺏어가 버려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법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재판이라는 게 사법이라는 건데 이 사법은 이런 사법자를 쓰는 거예요. 아까 전에 민법의 사법은 이런 개인사죠. 그래서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실 때 이 사법인지를 문맥 전후로 파악해서 알겠죠?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은 왕이 국문을 하죠. 왕이 나와서 애들 다 앉혀놓고 그렇죠? 반역한 새끼를 다 묶어놓고 그냥 막 주리를 틀어라 막 이러잖아. 그렇죠? 왕이 재판했었거든. 말도 안 된다. 전문가. 그래서 이것도 뺏겨요. 그럼 얘 갖고는 절대 권력에서 입법권 뺏기고 재판권 뺏기고 나머지 권한 있잖아요. 이걸 행정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행정은 이런 역사적인 산물이라고요. 자, 거기 18페이지 보면은 메뉴에 자, 거기 행정개념이 등장해서 마지막 줄 부분에 역사적 발전관서 확립되었다란 말이 나오죠. 요 하나 설명하려면 몇 가지 끌어낸 거야. 요 하나 설명하려고.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이걸 혼자서 읽어. 그 역사적 발전관서 확립되었다. 애워. 그거 갖고 지금 이런 걸 듣고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기억이 오래 남겠어요? 이게 오래 남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지 말라고 제발. 저 학원을 위해서 하는 말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진짜 멍청한 애들이 혼자 독서실 가서 인강 틀어놓고 공부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 저거 5년, 6년 걸려. 왜 이렇게 공부를 멍청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우리 딱 1년 만에 끝내야 되잖아. 초시로 끝내야 되잖아. 초시로. 그쵸? 이런 애들은 계속 학원 나와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애들이 빨리 합격하는 거야. 혼자 공부하지 말라고. 알겠죠? 자, 그 얘기 좀 해주고 싶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근대 때 뭐가 나오냐면 봐봐. 로크라는 사람이 그래 국가의 권력은 그래 기능적으로 분리하자. 그래서 규범을 만드는 입법권이 있고 예를 재판권, 사법권이 있고 나머지 행정하는 행정권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로크는 이제는 이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몽테스키에 내려와 갖고 이거 분류를 해요. 그래갖고 이게 삼권 분립론이 만들어지는 거야. 결국은 이 행정이라는 개념이 권력 분립론 속에서 행정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아래에 그 권력 분립 제가 담아놨죠. 이거 다 날려.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했냐면 학설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뭐 로크가 누구, 몽테스키 누구 이딴 거 안 나와. 행정학은 나와. 행정학은 학자 이름 나와. 행정법은 안 나와. 알겠죠? 옛날에 20년 전에 나왔어. 20년 전에 행정법 문제 나와서 알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안 내. 지금은 죄다 판례야. 알겠죠? 이거 알아서 뭐 할 건데. 로크가 뭐 누구, 몽테스키가 알아서 뭐 할 거죠? 이런 쓸데없는 거에다가 허비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게 있고 입법이라는 게 있고 이제 사법이라는 게 있잖아.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뭐 필기할 것도 없어요. 봐봐. 자, 이 행정권이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행정으로 분류하자. 그 다음에 이 입법부가 국회가 뭔가 하면 이거는 입법으로 보자. 그 다음에 법원이 뭔가 하면 이건 사법으로 보자. 이런 의미를 형식적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권이 재판을 하든 뭘 하든 행정권이 하는 건 다 행정이다. 이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고 국회가 하는 건 다 입법권의 행사다. 이게 형식 의미 입법이고 자, 법원이 하는 거, 대법원이 하는 건 죄다 다 뭘로 보자? 바로 사법으로 보자. 이게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법관 있잖아, 법관.
이 법관이 누가 임명하는지 아세요? 이 법관의 임명권자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헌법을 안 배우니까 이런 게 이제 막히는 거야. 뭐 상관없어. 몰라도 돼. 이건 대법원장 임명이에요. 근데 대법원장이 이 사법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대법원장이 법관 임명하는 거 이것도 사법이다. 사법작용이다. 라고 하는 걸 형식적 의미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실질을 보면은 공무원 임명하는 건 이건 행정이에요. 그냥 사법이란 건 재판을 말하는 거잖아. 공무원 임명하는 게 재판하는 거예요? 공무원 임명하는 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행정으로 분류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행정으로 분류하겠죠.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이 법관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사법인데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행정이 되는 거야. 아,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오늘 처음 배우신 분은 오늘 4시간 다 듣고 나서 하나도 모르겠어. 그게 정답이 알겠죠? 짜증내지 마. 하나하나 단계적 올라가는 거 알겠죠? 힘들어도 참아야 돼. 근데 한 바퀴 돌으신 분. 행정심판 공부했죠? 행정심판 공부했잖아. 행정심판은 누가 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하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야, 입법부야, 사법부야? 행정부죠. 그죠?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서 재결을 하게 되면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죠. 실질은 뭐야? 재판이지, 사법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 행정부 하는 거 전부 다 행정으로 보고 입법부 하는 거 다 입법으로 보고 사법부 하는 거 다 사법으로 보는 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개념인데 이렇게 행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때 형식적 의미로 개념 정의하면 도대체 행정의 실체를 모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행정에 대한 개념을 좀 실질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되는 거 학자들 간에 행정에 대한 개념을 실질적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알겠죠? 그런데 이제 긍정설, 부정설이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우리 20페이지 메뉴에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고 개념증표설이 있죠. 이딴 거 공부하지 말라고. 이딴 거 공부하지 말라고 알겠죠? 이딴 걸 왜 외우고 있어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이거부터 막 이제 애들 막 들어서 막 지들끼리 막 토론하고 막 그래. 뭐 결과 실현설이 뭐냐. 미친놈들 지들이 뭐 행정법 연구할 거야? 아니야. 우리는 내년에 합격하고 그냥 공무원 하면 돼. 알겠죠? 행정법 연구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 예. 근데 제가 작년하고 금년도까지 소방직 이번에 4월 달에 봤거든요. 소방직을 하는 친구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똘똘한 거야. 막 이런 거 갖고 와서 막 따지고 그래. 이 미친 새끼 이딴 거 왜 따지고 있어 자식아. 저한테 뒤지고 너 막 이딴 거 공부하지 마. 너 판례만 공부해. 막 저한테 뒤지게 깨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방직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역대급 최고로 어려웠어요. 세 과목 다 너무 어려웠어요. 소방직 행정법도 어려웠고요. 이 소방직 이번에 행정법이 금년도 지방직보다 더 난이도가 높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합격했거든요. 실기도 합격했고 이제는 발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이런 거 연구하기 이런 거 생각하니 좋으니까 너 소방학교 가고 이제 연수 받잖아. 소방학교 가고 그 교수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 나중에 소방학교 교수 되라 그랬어요. 아 그러려면 이거 보세요. 알겠죠? 그게 아니라면 보지 말라고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긍정설 넘어가고 부정설 넘어가고 자 개념증표설은 뭐냐면요. 잘 봐. 그러니까 봐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갖다가 정의할 수 있다. 정의 못한다. 이거 알아서 뭐 할 거야? 안 그래요? 이걸 왜 내고 있냐고. 그치? 그러니까 안 내는 거야. 근데 개념에서 뭐냐면 행정이라는 이 실적 개념을 정확히 일률적으로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특징들은 나열할 수는 있잖아. 그렇죠? 묘사한다고 그러거든.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한테 코끼리를 한번 코끼리가 뭐예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코끼리가. 뭐 이분은 뭐 코끼리가 코가 긴 동물인데 이러고 그렇죠? 저 친구는 뭐 초식 동물이에요 이럴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친구는 얘네들은 뭐 무리를 지어서 뭐 가족 단위로 뭐 생활하고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행정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지만 행정의 어떤 개념적 요소들을 나열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걸 묘사한다. 그걸 우리가 개념 징표설을 그래서 개념 징표설은 좀 알아두세요. 자, 거기 의미 1번에 행정은 그 양태가 너무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을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다만 묘사할 수밖에 없다고 다 믿죠. 행정을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다만 묘사할 수밖에 없다.
자, 거기 개념직표설의 의미에 기억에 있잖아요. 기억. 예, 거기다가 좀 표시 좀 해놨어요. 자, 여러분 제가 표시해 놓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해봐. 표시해 놓은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내년에 시험 직전에, 이제 시험 직전이 되면 굉장히 여러분이 정신 상태가 불안해져요. 왜? 시험 날짜 다가오니까 막 떨리고 막, 그죠? 그럼 마지막 마무리할 때 뭐를 봐야 될지 이렇게 모를 거야. 근데 이번 주 월요일도 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얘네가 금년도에 19세가 되네요. 대학을 안 가고 바로 그냥 시험 준비 작년부터 해갖고 한 번에 붙은 거예요. 지방직을. 그래서 이놈이 이제 시험 전에 저한테 뭔가 어느 선이 쓴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판례가 이렇게 한 줄 내지 두 줄 있는 거, OX 판례 이걸 갖다가 저한테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엄마 이거 쓰레기다. 이거 보지 마라. 아무 도움 안 된다 이거. 때려치고 너 정 그렇게 볼 게 없으면 우리 기본서 내가 체크해 놓으라는 거 있었지? 그거 한 번만 쫙 1권부터 2권까지 쫙 한번 보고 들어가라. 이 새끼가 또 제 말 잘 들어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가 안 굳었으니까. 이제 성인 되내니까. 그래서 그거 때려치고 그냥 때려치고 일주일 전이었거든. 시험 보기. 한번 쭉 정리해 들어갔는데 여기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해두라고. 알겠죠? 표시해두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행정의 개념징표를 볼게요. 그럼 도대체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묘사되느냐. 자, 기억 봐봐. 자, 기억, 행정은 사회 형성작용이다. 이런 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 사회 형성작용이다. 자, 잘 봐요. 입법은 법, 규범을 만드는 거야. 규범. 우리를 통제하는 거라고 주로. 알겠죠? 물론 입법에서도 사회 형성적 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규범을 만드는 거고, 이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게 판가름을 해주는 거라고. 이게 판자가 이게 재판이야, 그렇죠? 근데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뭔가 이 사회를,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다가 봐봐,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들었다 그래봐.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 사는 사람들이 입주하면서 새로운 삶의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김포공항 갔다가 인천공항을 또 하나 만들었잖아. 그 인천공항을 딱 만들어줌으로써, 행정이 만들어줌으로써 우리한테 또 이게 세계화 시대 때 또 우리 어떤 대외적인 어떤 삶은 또 어떤 그 질을 높여주고 이러잖아. 이렇게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형성적인 적극적 작용이라는 거야. 근데 재판은 소극적이에요. 누군가 사건을 들고 와서 또 문을 두드리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제 말이 옳습니까? 저놈 말이 옳습니까? 이 누군가 문을 두드려야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 근데 행정은 미래를 위해서 자꾸 뭔가를 미리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인천공항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 못했어요. 왜냐면 김포공항이 되게 작잖아. 김포공항 안 가보셨어요? 공항 좀 가봐. 내년 합격하고 나서 공항 가. 알겠죠? 공항 가면 마음이 좀 막 심장이 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미리미리 예측한 거야. 야, 이거 갖고는 이제 세계화 시대 때 이건 안 된다. 물리이동이 안 된다. 이거보다 더 크게 규모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이거를 갖다가 인천공항을 만든 거예요. 이 인천공항을 누가 만드신 줄 아세요?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미리미리. 알겠죠? 이런 게 이제는 자, 형성적 작용이고, 자, 그다음에 리을에 보면은 적극적, 미래지향적인 형성작용이다. 적극적이야. 잠깐 뭔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미래지향적이야, 미래.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이 인천공항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인천공항 만들 때 있잖아요. 봐. 자, 노태우 이분이 이제는 그 79년에 12.12 군사 쿠데타로 이제는 그 정권을 장악을 한 그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민주투사들, 그러니까 소위 자칭, 내가 볼 때 민주투사인데 지들이 민주투사래. 이 인간들이 이거 얼마나 반대 많이 했는지 아세요? 이 인천공항 여기다 만들면 이거 철새 도래지다. 그럼 비행기 이렇게 떴는데 철새 가서 부딪히면 여기 있는 비행기 추락하고 승객들 다 죽는다. 이제 간척 사업을 한 거거든요. 바다를 메꾼 거거든요. 이거 활주를 갖다 바다 메꾸다 하게 되면은 이 비행기 내려왔다가 이게 착륙하다가 뚝 꺼져갖고 다 죽으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햇소리로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1위죠. 지금까지 철새가 부딪힌 적 있어요? 착륙하다가 바다 이 땅이 꺼져갖고 이게 쑤셔 박은 적 있어요? 없죠? 없죠? 미친 새끼들이야. 여기 다 정치적인 어떤 거로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비판도 아닌 쓰레기 같은 놈들. 자, 그 다음에 자, 어디서 시옷 보면은 자, 행정은 그의 목적 달성에서 다양한 행위 형식을 동원한다. 그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은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형성적 작용이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우리가 묘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른쪽 페이지 이제 국가와 다른자인 구별을 이거는 한번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고요. 자, 이제 실적 의미와 실적 의미 입법, 행정, 사법이 나오는데 그 표를 보시면 돼요. 표. 예, 표. 근데 이 표는요. 지금 설명이 안 돼. 왜냐면 지금 아까 저기 처음 하시는 분은 아까 행정심판 안 배웠잖아. 뭐 통구청 이런 거 안 배웠잖아.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알겠죠? 나중에 별로 넘어가세요. 다만 이제 한 바퀴 도르신 분에 의해서 봐봐. 두 번째 행정법을 공부하시면서 말씀드리면 거기 어디서 실적음이 입법인데 형식이 행정에 보면은 일본의 대통령의 긴급명령 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거 봐봐요. 이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개념 명령은 이건 통치행위로 분류가 되거든요. 행정행위가 좀 개념에서 부분되는. 그래서 이 통치행위는 실적음의 행정, 형식음 행정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견해가 있고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포함을 시키는 견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한테 또 이거 들고 와갖고 선생님 통치행위는 행정개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도 왜 적어놨어요?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또 견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일반적 의미에서 담아놓은 거니까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봐봐.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는 통치행위는 실질적 아니면 형식적 행정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출제된 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만 좀 이런 캐치하라고 담아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통치행위로 넘어갈게요. 자, 통치행위는 여기서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럼 이거 틀리는 사람이 없어요. 바보야. 제가 동영에서 이거 내보면 정답률 90에 가까워요. 왜 안 틀리느냐 이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마음 먹고 행정법 요딴 공부를 해. 그다음에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마음이 또 해이해지거든요. 그럼 책 덮고 딴짓하고 있어.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난 다음에 정신 차려. 아이씨 다시 공부해야지. 그럼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펴. 그러니까 통치행위 앞부분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헤매고 다시 마음적 공부할 때마다 통치행위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 잘하는 거야. 틀릴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건 요즘에 잘 안 내요. 안 내는데 국무원의 특징이야. 통치행위 내요. 이번에도 나왔고 7급에서도 나왔어요. 이 국무원은 통치행위를 중시해요. 그래서 통치행위는 무조건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대비하셔야 되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통치행위가 뭐냐? 이거는 왜 행정과 구분되느냐?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놈은 봐봐. 행정이라는 놈은 이제 행정부가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행정이라는 게 이제 행정 행위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행정행위라는 건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 이 공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허다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여러분 집이요. 여기가 가게집이야. 딱 하나 있어. 그래서 여기를 맨날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행정기관이 여기다가 횡단보도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무단횡단 못 한다고. 이것도 행정행위거든요. 행정작용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때 이 뜨거운 때 앞에서 아이스크림 사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오는 순간 다 녹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 가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구도인데 근데 이 통치행위는 소송을 못 가요. 우리 권익이 침해돼도 소송을 못 가요. 못 가요. 그런 행위를 별도로 통치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소송 못 가느냐? 이게 이제 주로 법원이 이걸 재판하는 거잖아요. 이런 법원은 정치성을 띠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미치겠다. 아니 법원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그쵸? 독립적인 입장에서
비정치적으로, 즉 중립적인 자세로 얘가 옳으냐 얘가 옳으냐를 따져줘야 되지. 나를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나는 대통령의 이념에 맞춰서 재판할 거야 이러면 이게 무슨, 이 나라가 대통령 거야? 이 나라는 국민 거잖아. 국민주권주의잖아.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법원은 정성을 띄면 안 돼요. 정성을 띄는 순간 그 법원은 죽은 거야. 그냥 저 대법원부터 해갖고 각종 법원 다 폭파시켜버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정치성 갖고 있는 사건은 법원에 못 온단 말이야. 얘는 정치성 걸 판단하면 안 되니까. 이 법관이나 대법관 임명할 때 얘가 민주당의 당원인지 아닌지 보고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근데 이 통칭위는 너무나 정치성이 높아. 고도의 정치성을 띈 사건이야. 그래서 이걸 사법부가 이걸 판단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런 행위를 뭐라 부르자? 행정에서 분리해서 통치행위로 보자라는 거야. 근데 물론 이 통치행위는 꼭 행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자, 행정부하고 그 다음에 입법부예요. 사법부는 못해요. 왜 못할까? 사법부는 통치행위를 못해. 왜 못할까? 지금 얘기했잖아. 사법부가 정성을 띄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사법부는 정성을 띄면 안 되니까 사법부는 통치행위를 할 수 없어. 알겠죠? 이 주로 이건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생각해봐. 옛날에 우리 지금은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그 DJ 김대중 대통령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그쵸 나타나죠. TV에 그쵸? 근데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반국가 단체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대통령으로 들어갔잖아. 그렇죠? 국민에 달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당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이제는 갔다가 와서 우리나라 들어왔어. 그럼 체포해갖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여기다 법원에다 넘겨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있어요? 없죠. 그거는 너무나 정치성이 높은 거야.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사법부가 판단 안에 심사를 자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그 다음 저 봐요. 여러분은 우리 옛날에 여러분은 좀 그런 사건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한 거 혹시 아세요? 옛날에? 모르죠? 노무현 대통령님 때 그랬거든요. 예, 그때 이제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미군이 거기 들어갔고, 예, 그래서 미군의 요청에서 이제 우리도 거기 이제 군대를 파견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군대를 파견할 때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근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이 국군 파병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해 준 거,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사법부가 심판할 수 있냐는 얘기야. 너마 왜 우리 국군을 갖다 왜 외국에 파견해 자식? 우리 헌법에는 자 봐봐, 평화주의가 세계 평화주의가 명문으로 규정돼 있는데 자식아, 너 엄마 군대 보내갖고 전쟁 놀이하냐? 너 거기 동의했어? 이 새끼 나쁜 새끼들이네. 국회의원들 전부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쳐넣어? 법원에서 판결해갖고 안 되는 거잖아 이거, 그죠? 이런 게 입법부의 통치행위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법부가 판단을 자제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이것까지 판단해버리면 저 사법부는 정치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럼 법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걸 뭐라 부른다? 통칭위를 부른다라는 거야. 이제 이걸 좀 보자는 얘기야죠. 이걸 좀 보자는 얘기야. 근데 우리나라는요, 법원이 최고 법원이 대법원이죠. 대법원이죠. 대법원의 최고 대빵 아저씨가 누구야? 대법원장이죠. 그 아래 이제 대법관들이 있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이 계시거든요. 14명이. 이 14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해요. 자, 제가 대통령이야. 자, 이 친구 한번 생각해봐. 본인을 대법원장에 임명했어. 가문의 영광이지. 은혜 입었지, 나한테. 그치? 그 나의 정적이 있어. 이 새끼가 재판받네. 유죄로 할 거야, 무죄로 할 거야. 알아서. 유죄하겠지. 정치적 성격을 띄어 안 띄어? 띄지. 그래서 우리 헌법은 쓰레기야.
우리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왜 대통령이 임명하냐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이렇게 되면 법원이 정책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요모양 요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헌법을 이제 바꿀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저를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보내주시면 그거 삭제해갖고 정말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만들 거예요. 뭔지 되십니까? 오래 기억하시라고. 자, 50분 됐네. 자,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